단순히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 이외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이랄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랄지 아니면 뭐 기타 안보랄지 등등으로 많은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것이 현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30년도에는 한 10조 정도, 10조 정도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식의 데이터 증가는 2030년 이후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에 의한 어떤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이외에 각 곳곳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경제 성장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모든 나라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 사실 메모리가 세상에 나온 것이 이제 수십 년이 됐지만 여전히 메모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굉장히 빠른 속도와 큰 캐패시티, 큰 용량과 그 다음에 낮은 파워 컨섬션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방에 메모리를 쓰고 있지만 거의 이런 세 가지 기준은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메모리에 흐리는 기술 역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그 메모리 기술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것들이 틀린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D램의 어떤 개발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D램 기술에서는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외에도 D램 기도가 쭉 발전이 오면서 굉장히 큰 축, 여러 개의 큰 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무판에 지금 뭐 스토리지로 컴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편의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한 100나노 분당에서 150나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D램의 한계를 예측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이트에서 너무 짧아져가지고 도저히 기존의 방식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어떤 그 쇼츠들 이펙트를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아마 디자인을 기준으로 경량 정도 분당이 가면은 D램은 아마 거의 종말을 구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대안에서 보니까 이제 이 메모리들이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스타일되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들이 나왔고, 가장 혁신적인 것이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게이트에서 짧으니까 실리콘을 파가지고 물리적으로 게이트에서 길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상황이었던 것이, 절대로 실리콘 서피스는 데미지를 주면 안 된다고 다들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했었지만 거기다가 드라이 에치 기술을 써서 실리콘을 파내고 그 위에다가 대록사이드를 고용시키는 방법을 썼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면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애칭 데미지랄지 그런 것들을 큐어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트리밍 기술 발전 등이 이제 접목이 됐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굉장히 세계적인 혁신을 통해서 100나노를 넘었고 80나노를 들어갔고, 그러면서 60나노, 50나노 가면서 이제 베이비 게이트까지 진화했는데, 어쨌든 그 컨셉은 똑같습니다. 사실 이 리세스 게이트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 1A까지 이미 들어가 있고요. 1A 상태에서도 아마 효과이 너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 20년간 새로운 혁신이 D램 기술의 영향을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금 1A를 이제 초기 단계에서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데, 더 내려갔을 적에, 더 작아졌을 때 1B, 1C, 1D를 봤을 때 과연 지금 그 방식이 괜찮을 것인가, 통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이제 많이 의구심이 있고, 그래 봤을 적에 아마 1D 정도, 이 정도쯤 가면 또 다른 것은 아마 그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D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잘 안 들리실 것 같습니다. 아까 그 1T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한 테크노로드들 한 10나노쯤 되는 이제 테크노로드 노드인데, 그쯤 되게 되면은 뭐 저희가 D램 페리를 쓰고 있는 그 핀펫에서의 그 핀과 핀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트랜지스터 동작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운 대상이 되고, 지금 되면 반 정도 줄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노드의 컨택에서의 스토리지 노드 캐패시턴스 값이 여전히 비슷하게 이제 한 50% 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램에 뚫리는 컨택의 사이즈도 면적도 역시 50% 이하로 지금 감소하면서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10나노 근방에서 굉장히 큰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스타디가 있고 고민이 있는데, 일단 패터닝은 이미 이제 디램에도 EUV가 들어왔지만 EUV 기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하이엔의 EUV가 반드시 들어와서 어떤 레졸루션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런 문종을 좀 이렇게 심플리파이 하면서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것들이 아마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가장 큰 호들 중에 하나가 아마 셀 커패시터의 그 정전 용량이 될 텐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그 실리콘 옥사이드 베이스에서의 그 디램을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디벨롭을 시켜왔는데, 아마 그걸 좀 더 파인하게 새로운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도핑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레이어를 저희가 쪼개가면서 각각 다른 펑션을 가지는 레이어들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어떤 그런 셀 커패시턴스 값의 저하를 좀 방지하거나 아니면 또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아마 또 새로운 하이케 머티리얼들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선회하고 있고요. 동시에 여전히 그 깊은 그 스토리노 컨택을 갖다 뚫는 그런 챌린지는 여전히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택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면서 이제 그 저항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피론넷의 어떤 타임딜레이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그 디램 동작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새로운 머티리얼들이 나와줘야 되고, 또한 그 새로운 머티리얼들을 그 제대로 증착할 수 있는 공정과 장비가 같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몰리브데늄 같은 것들이 이제 좋은 예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케일 다운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적에 이제 그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컨셉에 또 새로운 플랫폼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이미 낸드에서는 이제 그렇게 돌아갔지만 그 스태킹 기술이 이제 디램에도 들어와서, 그건 이제 뭐 아직까지 정확히 그 업계의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D 디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디램은 뉘어가지고서 그 스토리노드 컨택에 굉장히 깊은 컨택을 갖다가 애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 쌓아서 이제 필요 없는 레이어들을 빼냄으로써 그 컨택을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방식이 3D 디램 같은 경우 방식이 이제 기존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는 있는데,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당장 저희가 뭐 기초 데이터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벌써 이제 나오는 어떤 챌린지들을 보면은 또 온커런트가 충분치 않은 문제들, 아니면 뭐 플로팅 바디 이펙트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방식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트루풋이 낮은 머티리얼들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에피실리콘 같은 걸 쓰게 되면 너무 트루풋이 낮아가지고서 이게 매니팩처링 코스트가 안 나오는 그런 또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토폴로지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필름을 갖다 교착시키다 보면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장비 방식도 나와줘야 되고, 여전히 그 이제 하카라고 표현했는데 하이 어스피레이션 컨택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깊은 그 높은 조경비를 가지는 그런 컨택을 애치하는 기술은 또 여전히 코먼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앞에 남아있는 숙제들이고, 보통 이렇게 플랫폼이 바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언노운들이 생기게 되고, 사실 그게 개발 단계에서는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목표는 양산이기 때문에 양산에서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제대로 워킹하려고 그러면은 그 양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랄지 아니면 매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람도 필요하고 웨이퍼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찍 시작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빨리 밝혀내고 그것을 애니메이트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리소스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건 랜드 말씀인데요. 랜드는 이미 그 우리가 2디멘저널에서 한 14나우 정도까지 갔다가 DN으로 이게 이제 거의 한계를 저희가 다 이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3D 렌더로 돌아오면서 한 두세 대, 세 세대 정도 사실은 이제 파일럿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했었고, 약 70단 정도 근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커머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8세대까지 지금 오고 있고요. 238단까지 현재는 이제 스택업을 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 지금 부딪히는 게 이제 2디멘전으로서 이제 3D로 이제 바뀌어서 2디멘전으로 문제점들은 많이 우리가 극복을 했지만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게 계속 뭐 4년 동안 몇 달 갈 수 있겠는가라는 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 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단수는 층수는 쌓되 절대 물리적인 높이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옥사이드 알트라이드 이렇게 반복적으로 증착이 되는 그 층들의 두께를 가급적이면 낮추는 그런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요. 사실 그게 낮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이 두께를 낮추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그 나이트라이드를 빼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옥사이드 레이어가 남는데 그게 이제 마치 그 얇은 판같이 남아있으니까 휘청휘청하면서 이게 닿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못 낮추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너무 두께 낮추면 나중에 빈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이제 그 셀 특성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두께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팍팍 많이 안 주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특성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되면 이게 지금은 보통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단수가 높아서 한 번에 다 이렇게 패터닝을 못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그걸 세 번에 할지 네 번에 할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콜수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각각 다 세 번, 네 번씩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그 모든 패턴들을 다 이렇게 한 번에 형성하는 어린 플러그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그런 기술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매칭에서는 이미 이제 극적으로 매칭을 통해서 선택비를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위로 쌓는 게 한계가 있으면 이 지금 옆으로 줄여가지고서 이렇게 빗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레트로 스케일링이 필요하게 되고, 이미 저희가 그 피리언더 셀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마치 그 단독주택 같이 집이 있고 마당이 있는 걸 갖다가 마당마다 집 밑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 마당을 만들 거긴데 페리 회로로 갖다가 셀 밑으로 집어넣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양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포함해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랜드층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좀 이렇게 걷어내고 가급적인 셀만으로 채울 것인가,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로라고 부르는 것 뒤에 그림이 있는데 그런 로수를 좀 늘려가지고 좀 필요 없는 패턴들을 줄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새로운 챌린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급적인 위로는 좀 높이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옆으로는 좀 이렇게 슈링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쪽에 그런 노력들만으로 이제 계속 연장을 시켜갈 것인데 그것들만으로는 이제 좀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스텝업을 한다는 이유는 그 목적은 단위 명적당 그 비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28기가 5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빗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LLC, TLC 그렇게 가는 건데 한 셀에 몇 빗을 넣을 것이냐의 기술인데, 지금은 이제 그 양산을 하고 있는 게 이제 3이라고 써 있는데 TLC가 지금 양산이 되고 있고, 이제 4빗, QLC가 이제 업체들에서 이제 샘플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하거나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상당히 기간에 QLC로 하고는 갈 텐데, 이제 그 다음 이제 PLC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어떤 멀티빗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기술들이 필요해지고, 이걸 위한 어떤 요소 기술들은 그 셀 내에서 어떤 워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라인의 어떤 핀 리지스턴스 값, RS 값을 줄이는 거, 아니면 그 하이 모빌리티 채널 머티리얼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면은 블록킹 레이어로 쓰이고 있는 이제 하이케이 머티리얼인데, 하이케이 머티리얼의 어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얘가 좀 더 잘 그 블록킹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나이트라이드 레이어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링, 그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 또 이제 밴드갭 엔지니어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동시에
이 그 레트로 스케일링 하려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이 좀 필요 없는 패턴들을 줄이고 셀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이 짧은데 이 이렇게 컨택들이 있고요. 사실 이 양쪽에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슬릿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머티리얼들을 갖다 이제 집어넣어서 다 여기를 그 개필링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멀고 그 여기 들어가 채워지는 그 전도성 물질들의 저항이 높으면 이 끝에 있는 셀하고 가운데 있는 셀하고 이렇게 좀 RC 딜레이가 생겨서 이제 멀펑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가는 그 채워지는 그 전도성 물질의 저항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얼마나 더 잘 이렇게 안에 보이드가 없이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술들이 같이 수반돼야 되고, 동시에 사실 뭐 스택업을 위한 기술은 아닌데 아마 낸드에도 조만간 아마 그 웨이퍼 본딩 기술이 들어올 겁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셀과 페리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페리 쪽에 그 페리 회로에 있는 서킷하고 서머 머신을 줄여줘가지고 좀 더 고속 그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만들어서 좀 그 낸드의 어떤 고속화를 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그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은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 좀 더 셀 영역에서 필요 없는 패턴들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웨이퍼 본딩 기술도 같이 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 디램이건 랜드가 굉장히 심플했었거든요. 제품이라는 게 그냥 디램 DDR3, DDR4, 랜드는 뭐구나, MLC 이렇게 단순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보시면 이제 빨간 거는 이제 스탠다드 프로덕트이고요. 살구빛, 약간 좀 주황빛 같은 얘는 이제 솔루션 프로덕트인데, 이제는 커스터머들이 어떤 걸 원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NDS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에다가도 저기 맨지드 디램이라고 해서 컨트롤을 붙여가지고서 저희가 좀 더 새로운 펑션들을 구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뒤에서 나오고 있지만 HBM이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굉장히 그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특殊한 그런 기능들을 가진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보시면은 X축은 이제 파워고요, Y축은 이제 밴드위스고, 또한 동시에 그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커패시티, 용량을 굉장히 큰 원하기 때문에 이 서클 사이즈가 이제 용량 그 커패시티인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적절히 조합해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기술이 앞으로 진화하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지금처럼 메모리 자체만으로 계속 디벨롭을 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높여가는 것들은 계속 해오던 것들이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면 아마 좀 더 또 다른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고, 보시는 거는 AI, 그러니까 컴퓨팅 환경의 변화인데, 이게 좀 생소한 아마 그 디멘전이 칠 텐데요. 페타플랍 퍼 SBA라고 해서 이게 일이 뭐냐면 여기 써 초당 천조 번의 연산을 갖다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것 갖다가 1페타플랍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그 연산 속도, 연산 횟수가 과거에는 모형처럼 따라오다가 2010년도 때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게 바뀌면서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파워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바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병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니즈가 생겼을 적에, 컴퓨터 환경이 바뀌었을 적에 메모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칩 디램 자체만의 어떤 성능 개선만으로 그렇게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디램 같은 경우에 이제 HBM이라고 해서 한쪽에다가 쭉 그냥 디램 셀만 싹 안에다가 로직 따위라고 해서 TSV로 뚫어서 굉장히 큰 용량이, 지금 이게 한 8층까지 쌓고 앞으로 16층까지 쌓을 건데, HBM은 바로 인터포즈 위에다가 CPU랑 같이 결합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AI 엑셀러레이터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떤 용도에 따라서 뭐 TLC 베이스로 이제 가는 것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값싼 PLC 쪽으로 하는 이제 용량이나 아니면 이제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나머지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새로운 메모리 쪽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CXRA라고 해서 새로운 아키텍처 베이스에서 우리가 각각 밴드위스랄지 컴패시티 아니면 퍼시스턴시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그 칩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더해서 메모리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같이 주변에 이제 그 어떤 인접한 부분들이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이고요. 기존에는 사실 이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사실 그 CPU랑 GPU에 속해 있는 펑션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모듈에서 데이터가 CPU, GPU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느리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모든 연산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로 다 보내서 연산을 시켜야 되니까 바틀렉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현재로서는 되게 제약 요건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PIM이라고 해서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해서 일부 프로세싱 유닛의 기능을 메모리 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연산은 메모리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돌리다가 꼭 일로 가야 되는 것들만 일로 보내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바틀렉이 줄겠죠. 사실 그래서 이쪽 그 PIM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산자부와 저기 그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에서 PIM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단을 시켰고, 이제는 뭐 학계, 산업계 저기 그 정부 다 같이 이제 그 합심해서 미래의 이제 어떤 그 기술로서 저희가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그 페이퍼 냈던 건데, 이게 지금 저 디램 칩인데요. 각각 디램 뱅크가 있고, 이 셀 영역이죠. 여기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를 집어넣어줘가 해서 각 뱅크마다 프로세싱 유닛을 달아서 여기서 기본적인 간단한 연산들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CPU 쪽 데이터가 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의 서스 쪽에 밴드위스랑 파워 이피션시는 10배 가까이, 10배나 10배 정도 좋아졌고, 전체 시스템에서 퍼포먼스는 16배 정도 좋아진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ISSC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인데, 뭐 현재 이렇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물리적으로 갖다 겹해 놓는 거, 얘는 현재 말씀드린 PIM, 얘는 향후에 앞으로 이제는 좀 더 이게 좀 더 믹스업 돼가지고 이게 좀 녹아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자체만의 기술도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또 이제 이게 뭔가 프로세싱 유닛이랑 같이 결합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패키지 역할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급적인 패키지의 두께를 줄이는 쪽에 치중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그 다이들을 쌓고, 그걸 통해서 얇아지고 고용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경박 단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성능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슬루 실리콘 비아라고 하는 TSV 기술을 통해서 I/O 개수를 100번째로 늘려가지고 그 밴드위스를 늘렸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융복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직 메모리 다 그냥 이렇게 믹스업 돼가지고 어쨌든 어떤 시스템 퍼포먼스를 높이는 쪽으로 가려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이 내용은 제 여기 말씀 다음에 저 단장님께서 발표하실 패키지 내용이 잘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말씀만 드리면, 수직으로 적층하는 기술은 TSV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밴드위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좀 개선하고 있고, 동시에 같은 그 패키지 내에다가 그 팬아웃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다양한 그 로직과 메모리 칩들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러면서 전체 성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아니면 칩넷이라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 기술의 발전, 스케일링과 스태킹에 더해서 헤테로지니어스 인티그레이션이 패키지에서 같이 기술 발전되면서 이렇게 또 다시 이게 합쳐지는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향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보시는 것처럼 장비, 기술, 뭐 자본 다 이런 것들의 싸움이고, 동시에 그 지식의 싸움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건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인재가 장비도 다루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뭐 투자도 결정하고 뭐 지식도 쌓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도체는 인재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재 산업이죠. 네. 그래 봤을 적에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좀 너무 힘들었던 게,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다 많은 분들 다 힘드셨겠지만 그 반도체에도 보면 장비들이 굉장히 딜리버리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것이 사실 서플라이 체인만이 아니고 지금 뭐 그거에다 더해가지고 또 지정학 쪽 뭐 이렇게 강대국들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동시에 우리가 올해도 겪었지만 그 기상이변 등등에 의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커지고 있고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혁명도 이전에 AI가 들어오면서 과거에 어떤 저희가 제공했던 성능만으로 안 되는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콜래보레이션, ESG, 뭐 인재 이런 것들 세 꼭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관련돼서는 그 공동협력,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좀 더 다른 어떤 그 수준 높은 협력이 필요해지고 그걸 위해서 아시겠지만 뭐 세계 탑4에 해당되는 장비회사들이 이미 국내에 그 R&D를 많이 트레이닝 센터를 갖다 지었거나 아니면 지금 그 계획으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많은 소부장 업체들에서도 어떤 협력을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나중에 2027년도 용인에 이제 메인 클러스터가 가동하게 되면 그때 지금과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상생 협력을 위한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 협력은 사실은 뭐 성장을 동반 성장을 위한 거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간 그 반도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지속 가능하기 위한 그런 아마 그 협력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소부장 그다음에 칩메이커가 정말 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아마 단계에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ESG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ESG에 대한 어떤 프레셔가 나가지 않았는데 보신 것처럼 저희 고객들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방향성이나 공유해 주세요 정도였다면 올해는 뭐 감축 요구를 넘어서 이제 커미트먼트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는 뭐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냥 그런 어떤 사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SK 하이닉스에서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저희 그 ES 정책을 내놨고 거기서 이제 엑스퍼트를 했습니다. 끝으로 그 인재 측면에서 과거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좀 육성된 인재들을 이제 산업체에서 이렇게 저기 같이 이제 열심히 뭐 개발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했던 그런 형태였던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셨지만 그 인재 양성 특별 대책을 내놓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주도가 돼서 산업계, 학계, 협회가 다 같이 이제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같이 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써 있는 분들 아카데미에 하려면 뭐 강사랄지 아니면 장비 학기를 지원하는 것들 등등 해서 이제는 정말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이 업계 전체가 이렇게 인재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예정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더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어떤 뭐 협력과 인재 양성 등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의 기반하에 분명히 아마 우리 어떤 삶의 질과 행복과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혁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또 반도체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